때는 1801년. 이 여자는 역사상 모두가 두려워하고 성공한 해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화류계 출신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중국 바다의 해적왕이 되었을까요? 칭시 혹은 정일수라고 불렸던 여자입니다. 1775년 중국 남동부 광둥지방 27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한때 화류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1801년 가족 대대로 해적 집안이었던 홍기방 대장 정일과의 만남은 그녀를 화류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정일은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관심 있어 하던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배로 데려가 칭시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칭시는 결혼을 하기 전 제안 하나를 합니다. 함대 지휘관으로서의 동등한 권위와 달성한 모든 것의 50%를 자신에게 나누어 줄 것. 이를 정일에게 확신을 받고서 승낙을 했습니다. 칭시는 그 후로 200척의 해적선을 지휘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에게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때가 찾아옵니다. 베트남 내에서 농민의 난이 한창일 때 당시 중국의 해적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배들을 사략해달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임무 계획은 좋았지만 이들 모두를 질서정연하게 통치할 지도자가 없었고 그리하여 무질서 속에서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머리 없는 몸통들만이 돌아다니는 꼴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 용의 머리와 같은 대장이 필요했고 마침 이에 걸맞는 정일과 그에 함께했던 칭시가 있었죠. 이미 대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정일과 칭시는 중국의 해적들을 통솔하기 아주 적합했고 이들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둥해적단과 연합하여 6명의 지도자 아래 그중 정일의 홍기방 해적이 연합의 장이었으며 이들은 서로가 동맹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각각 색이 다른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정일의 초기 200척의 함대들은 모두 빨간 깃발이었죠. 보조 함대는 검정, 흰색, 파랑, 노랑, 녹색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일이 타고 있던 붉은 깃발 함대는 그 크기가 거대했습니다. 800톤의 화물과 40문의 대포를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선박이었고 이 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원이 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중 검정 깃발 함대의 대장 보타이는 문학을 좋아하여 그의 함대 안에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깃발 함대들도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섬뜩한 상징들을 깃발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연합의 각 대장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모두 동일한 바다구역을 목표로 하거나 신비로운 물건이나 보물들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전에 합의된 구역에서 작전을 펼쳤고 각각 깃발 함대들은 이 구역의 경계선을 항해할 때나 표적이 된 선박을 추격할 때 특히 유용했습니다. 그 구역을 차지하는 해적단이 다른 해적단을 만났을 때 대장은 그것이 연맹의 동료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거나 진행 중인 추적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체계를 갖춰갈수록 각 구역의 세력들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남중국 해상을 모두 장악하였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허락 없이 무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4년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죠.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마카오의 포르투갈 무역항을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포르투갈은 해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중대를 보냈지만 정일의 홍기방은 지원을 온 포르투갈 함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영국 왕립 해군조차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막심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후 포르투갈의 중무장한 4척의 전함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사태는 잠잠해졌습니다. 200척의 배에서 800척의 배로 세력을 불리며 명성을 떨치던 정일은 1807년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에는 2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태풍이 몰아쳤을 때 배에 휩쓸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에서 농민의 난이 일어났을 때 싸우다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칭시는 정을의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모든 해적을 거느릴 수 있는 통치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치적 통찰력과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부하들을 다스렸습니다. 큰 선박에서 작은 선박까지 모두
보기와 같이 이러한 규율을 세웠습니다. 약탈한 모든 재산은 기록을 하여 보고하고 분배할 시 이는 공정하게 할 것. 포획한 배는 약탈한 금액의 20%를 받고 나머지 80%의 금액은 전체 함대가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것. 탈영하거나 무단 결석을 하는 것들은 잡히게 된다면 귀가 잘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은 지휘관이 허락하지 않는 강간과 성적 행위를 하는 자 또한 모두 목을 벨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생포된 여성들은 어떠한 해를 끼치지 말고 그냥 풀어주고, 매력적인 여성들은 해적들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충실히 잘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엄격한 규칙들은 그녀가 부하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6깃발의 대장들의 해안 장악으로 여러 나라는 무역 활동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소문이 퍼져 무역 활동이 적어지게 되자 이들은 해안 근처로 가서 여러 마을을 점령하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속을 썩던 중국 정부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고 80척의 배를 이끌고 습격을 하여 해적본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26척의 배를 잃게 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63척의 배를 잃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았던 작전이었습니다. 또한 남아있던 배들도 몽땅 가져갔기에 정부가 싸울 수 있는 배는 어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해상을 누릴 것 같았던 칭시에게도 쇠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810년 해적들 사이의 내부 분열과 서로의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요인은 근접전을 좋아하던 것. 대포와 총이 있었음에도 근접전을 너무 좋아한 탓에 급격히 부하들을 잃게 됩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전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칭시와 해적들에게 만약 해적을 그만둔다면 죗값을 사면해준다고 하였고, 또한 그간 노력했던 모든 재산은 가질 수 있게 말이죠. 그리하여 3개월 동안 수많은 해적들이 그들의 노략질을 멈추게 되었고, 몇몇의 해적들은 죄명이 너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해적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군에 합류하여 해적 사냥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칭시는 협상을 받아들이고 은퇴를 한 뒤 도박장을 운영하며 여유롭고 호화롭게 살다가 1844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늘졌던 그녀의 삶에서 바다를 장악하는 무시무시한 해적왕이 되기까지 해적왕 칭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